일단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부장님, 이런 게 성희롱이에요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일단 제목이 좀 세야 관심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또 가장 사고 많이 치시는 분들이 부장급 정도세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부제로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강의만큼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또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강의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안 받아보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면 받기 전부터 드는 생각이,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 일단 선입견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밉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뭐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전혀 성희롱이나 이런 쪽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던 그런 전공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현재 저는 주로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강의들을 합니다. 크게 보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풀고 있고, 또 저는 라이팅 커뮤니케이션, 직장인들 대상 글쓰기 그쪽 강의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성희롱 강사라고 부를 때 가장 낙심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희롱을 강의하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뭘 하셔야 됩니까? 성희롱. 그렇죠.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나가서 성희롱을 하세요라고 강의를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성희롱 강사, 성희롱 강의, 나 성희롱 교육 받았다? 그럼 나가서 난 뭐 해야 됩니까? 난 성희롱을 해야 되죠. 설마 제가 그러라고 강의를 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자,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있죠. 교육자가 성희롱했고 성추행했대요. 대학 교수님들이 했대요. 학교에서 했대요. 그리고 정치인들 얘기 하루도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성희롱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회사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희롱 그런 거 괜히 여자들이 꾸며낸 얘기 아니야? 같은 말들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심지어 제가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저한테 대고, 강사님은 성희롱 당해봤어요? 왜 이런 강의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교육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낙심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왜 바쁠 때 이런 교육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때냐면,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상을 각 기업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들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1년 내내 까먹고 지내요. 그러다가 한 10월 달, 11월 달이 되면, 아, 맞다. 우리 회사 아직 이 교육 안 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연락이 빗발칩니다. 자, 왜 바쁠 때 하느냐? 그럼 안 바쁠 때가 어딨어요, 직장인들이. 안 바쁠 때 있나요? 안 바쁠 때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여름에 휴가도 가요. 하지만 이 교육은 받기 싫은 거예요. 특히나 11월이나 12월 같은 경우에는 연 마감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되게 바쁘세요. 그런데 이 교육까지 안 했으니까 이제 와서 해야 돼라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진작 좀 받으시죠. 저도 12월에 날아다니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같은 거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꼭 계약 전날 다 몰아서 하는 거, 일기도 몰아서 쓰는 거. 자,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육이, 그렇게 하는 공부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또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안타까움을 안고 시작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겁부터 먹는 거예요, 남자분들. 그래서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괜히 누가 나보고 너도 성희롱했다라고 말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괜히 쳐다만 봐도 성희롱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괜히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뭐냐면 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무서운 시어머니 만날까 봐 남자도 못 사귀고 있는 거. 전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막장 드라마들에 보면은 못된 시어머니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만나면 어떡해? 자, 이것도 남자분들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누가 당신 보고 성희롱 했다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괜히 혼자서 겁을 먼저 먹는 거죠. 누가 나 성희롱으로 몰까 봐. 나 여자들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거죠. 자, 성희롱이 뭐길래 우리가 이런 교육을 기업에서 받는가? 자, 성희롱의 정의는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법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요즘 며칠 동안에 뉴스 기사에 오르내렸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좀 오르내렸어요. 어떤 연예인분이 그것 때문에 자기 소속사 대표님을 고소를 하면서 이제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만 하면 다 성희롱이래. 그래서 기싼 여자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계속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직원한테 이게 성희롱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그럼 그 여직원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물어보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주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긴 드라마라는 거. 그쵸? 드라마 속에서 우리 주인공 여성분은 얘기를 하죠.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게 성희롱이거든요. 자, 언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언동이라는 거 말과 행동으로서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도 보면 이 마부장님 같은 경우에 얘기하잖아요. 볼 것도 없는데 뭐 내놓고 다녀도 볼 것도 없네 같은 말을 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은 부장님 이런 게 성희롱이에요 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마부장 같은 분이 아직 계시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러 가보거나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은요. 실제로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분은 사실 없으세요. 요즘에는 좀 그래요. 자, 성적 굴욕감이라는 거는요. 그냥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게 도입이 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자, 20년 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시는 사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연식이 좀 되셨기 때문에 기억들 하실 텐데 93년도 무렵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가 조교를 성희롱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3천만 원 어쩌고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 성적 괴롭힘 그러다가 이제 성희롱이라는 단어로 정착을 했고요. 성희롱이라는 것을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 게 1999년도부터 기업에서 혹은 조직에서 공직사회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적 굴욕감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기분 나빴다고 우기기만 하면 돼라고 남자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자가 우기면 남자는 다 잡아가. 여자가 우기면 무조건 다 성희롱이 돼라는 피해의식에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젖어 있으세요. 젖어 있다 못해 아주 속된 말로 쩔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도 싫어하고 그렇게 되시는데 이것도 판단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 보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이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성희롱을 했어요.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난 장난이었어. 난 부하 직원이니까 동생처럼 생각했어. 난 딸처럼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딸처럼 생각해서 가슴 콕 찌르셨던 분도 한 분 계셨죠, 얼마 전에. 자, 남의 집 딸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기 딸한테도 안 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10살만 넘어도 아빠가 딸내미 궁뎅이 안 만져요. 딸내미 가슴 안 만져요. 딸내미가 옷 벗고 집에서 돌아다니는 일 없어요. 딸 앞에서 아버지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남의 집 딸내미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자, 가해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는 장난이었어. 나는 걱정해서 그랬어.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리고 나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관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리적 피해자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을 반영하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성희롱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잖아요. 93년도 그 무렵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젠 생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부터는 멱살 한 번 잡으면 벌금 100만 원인 나라가 됐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 자, 세상이 계속 점점점 변하고 있는 거죠. 따귀 한 대 때려도 10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나 화나게 해서 때리면 50만 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희롱이라는 개념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 변하고 있는데 이 성희롱이라는 개념, 사람들의 성의식이라는 것도 점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동네 꼬맹이, 옛날에는 동네에 남자애들 고추 내놓고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도 안 했고 동네 할아버지가 그놈 귀엽네 그러면서 만져도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바로 성추행이라고 하죠, 이제. 꼬맹이 성기를 만졌을 경우에도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꼬맹이들 다 그러고 다녔고 동네 할아버지들 다 만졌어요. 하지만 그거 갖고 문제 삼는 사람 없었지만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사회 통념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것 역시도 조직 문화 역시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본다고 말을 하는데 사안별로 본다라는 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우리 안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 못한다는 거죠. 상사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감히 말을 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갑을 관계인지 상하 관계인지 아니면 대등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이게 상습범이었는지 우연히 한번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되죠. 요 네 가지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성희롱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다 확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기업에서 실시는 하지만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강사님도 간혹 있어요. 예, 안타깝게도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고 설명을 못 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성희롱 예방 교육하고 성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자, 저는 성희롱 예방 교육 전문 강사입니다. 저는 사실 성교육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성이라는 단어만 딱 떠오르면 누구 떠오르세요? 구성애 선생님 떠올리죠. 자, 이렇게 다릅니다. 자, 구성애 선생님은 간호사 출신이세요. 그분은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청소년 대상의 그런 성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저는 구성애 선생님처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아니면 부부의 성에 대해서 그리고 뭐 신체적인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드릴 만한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젠더라는 성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성의 종류에는 섹스와 젠더 이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눕니다. 섹스라는 성이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거고요. 젠더라는 성은 이제 사회문화적인 성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들 젠더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젠더라는 단어를 알리신 분은 하리수 씨죠. 트랜스 젠더라고 하죠. 그분은 트랜스 섹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트랜스 젠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섹스라는 건 생물학적 성이잖아요. 내가 타고난 성은 원래 남성이었을 테지만 그분이 사회문화적인 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수술하고 현재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 사회문화적인 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젠더라는 게 논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테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했을 때 그분이 여성 대통령이다라고 강조를 했을 때 그분이 강조했던 내용은 생물학적인 성, 나의 생식기는 여성입니다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나 당신들하고 똑같은 이 땅의 여자야. 나 이 땅에 여자로 살아왔어. 이걸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강조하셨던 건 젠더로서의 성을 강조하셨던 거지 섹스로서의 성을 강조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뭐 논란이 잠깐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그분이 표방하셨던 성은 젠더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섹스와 젠더는 많이들 헷갈리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혼돈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 자, 그런데 이 섹스와 젠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여권에 보면은 성별 구분을 할 때는 섹스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남자는 메일, 여자는 피메일 해가지고 M 또는 F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몸, 타고난 성 그리고 우리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성은 젠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어제 제가 오늘 여기 나올 거니까 검색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종편 방송에서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변호사님이 나와서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종편 방송을 어제 밤에는 못 봤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보기로 해서 봤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성희롱과 성추행을 같이 겹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이게 많이 뭐랄까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희롱이라는 영역과 성추행, 성폭행의 영역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제가 빨간 선을 그은 부분에 이 성희롱이라는 부분은 민사상의 문제예요. 성희롱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알면 바로 출동해서 그 사람을 잡습니다. 희롱과 추행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성희롱 같은 경우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 신체 접촉을 전제하는가 그걸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희롱이라는 거는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직장에 가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성희롱의 종류에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이런 종류로 나누는데 언어적인 건 말로써. 자, 즉 이건 근로자들, 일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말을 해요. 말로써 기분 나쁘게 했을 때.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로써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죄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희롱의 영역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거의 한정해서 말을 한다고 보면 되고, 시각적은 뭐 아시겠죠? 눈으로 보는 거. 나애가 야동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여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야동을 같이 보게끔 내가 만들어요. 이런 상황 같은 것도 시각적 성희롱이 되고, 헐벗고 굶주린 여성의 사진을 내 책상 옆에 붙여놓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신체적 성희롱하고 이 성추행 요게 겹치는 영역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신체적 성희롱이라는 거 많이들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뭐 뒤에서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접촉을 유도하는 경우, 아니면은 뭐 블루스를 같이 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사람 몸에서도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랄까 조금 더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가슴, 엉덩이, 뭐 아니면은 뭐 뺨, 입술,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섹슈얼한 부분들, 그쪽에 이제 어떤 성적 접촉 그런 게 있었을 때를 말하게 되고,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뭐 성기에 삽입이 있는 뭐 그런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 선 오른쪽에 있는 요 추행과 폭행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경찰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일, 그리고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바로 잡아가는 일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저 일은 회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회사 안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회사를 상대로 혹은 나의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소송을 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계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 성희롱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바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업에 가서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도가 딱 정해져 있죠.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럴까요? 남자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가서 제가 물어봐요. 혹시 남자분들 중에 성희롱 당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얘기해요. 이거 성희롱이냐고. 그럼 성희롱 맞아요. 근데 뭐냐면 남자분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왜? 쪽팔려서. 자, 이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남자는 여자한테 성희롱 당해도 여자는 처벌 안 하잖아. 남자만 처벌하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벌써 2003년도에 있었던 판결이에요. 2003년도에 이미 남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이런 배상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사고 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자인 건 사실이에요. 매년 잡 포털들이 조사를 해요. 거의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쯤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당신은 성희롱을 당해봤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전체 대상자의 한 40% 정도가 네, 당해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남자, 여자 섞어놨을 때. 그중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가 당해봤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전체에서 40% 정도가 이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7대3 정도로 남자분들도 한 30% 정도, 피해자의 30% 정도는 남자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신고를 했거나 그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여성 피해자가 98%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액션을 취했던 경우는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남자는 어디 가서 말을 안 할까요? 쪽팔려서. 네. 일단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있죠. 이제 남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한테 남자가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남자분들한테 우리가 너 참 힘들겠구나, 안 됐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면서도 다들 웃으셨죠? 남자가 에이 왜 그런 일을 당해? 왜 남자가? 에이 남자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이런 식으로 남자가 얼마나 칠칠치 못했으면 여자들한테 당할까라고 아직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상처가 더 큽니다. 여자분들은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해요. 언니, 변태부장 김부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라도 해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근데 남자분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003년도에 이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남자분들이 특히 이런 거,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우리 회사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난 이런 교육 안 받아도 돼. 같은 생각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 간에도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화장실에서 쉬하고 있는데 그냥 만져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해자들은 언제나 뭐라고 말한다? 난 장난이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제가 그 개인들의 가슴 속에 다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박현정이라는 서울시향의 대표님이 이제 폭언과 또 성희롱적인 발언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왜 이런 게 발생할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성희롱을 하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직원이에요. 회사에 딱 출근을 했어요. 어머 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머 오빠 잘생겼다 나랑 놀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사장입니다. 우리 고혜성 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자, 누나랑 놀자.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개연성은 오히려 그쵸 아무래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 관계에 의한다. 갑을 관계라고도 보기도 한데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이 아이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인사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내년 승진 혹은 내년 연봉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나한테 함부로 부장님 그거 성희롱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얘는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갑질입니다. 그리고 권력 관계에 의한다라는 거고요. 자, 사람이 자리가 점점 높아질수록 긴장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난 긴장을 안 해요. 윗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하게 되겠죠. 부하 직원들 앞에서 나는 아까 저 박현정 대표처럼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들 앞에서 긴장할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권력 과시욕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권력 과시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폭언, 폭행, 성희롱 이런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성희롱은 단지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사람에 대해서 귀함을 모를 때고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큰 소리를 쳤을 때 얘가 나한테 찍소리도 할 수 없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 역시 우리 요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종의 갑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기업에서 왜 할까요? 교육이잖아요. 왜 할까요? 성희롱 예방 교육도 교육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강사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특히나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교육을 할 때 나 혼자 신나게 떠들고 오려고 내가 가는 건 아니죠. 교육을 했을 땐 그분들에게 내가 무언가 전달하는 게 있고 그분들에게 내가 영향을 줘야 돼요. 자,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기업에서 저에게 돈을 주고 저를 부를 때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직원들에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의 목적은요. 특히 기업이나 조직에서 하는 교육의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리더십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갖춰서 우리 조직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회사에서 그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교육을 하는 걸 거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통이 잘 되어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 성희롱 예방 교육 역시도
똑같은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교육을 하러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 생산성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성희롱이라는 부분, 인권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자라는 말, 이 배려라는 작은 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와도 이분들이 그게 마음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커뮤니케이션적으로도 또 리더십적으로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리더로서, 내가 직장 상사로서 내가 부하 직원들한테 하지 않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동료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틀렸던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작은 것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떤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을까? 이 교육 받고 나서 효과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는 분들이 특히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자, 교육이라는 거 효과는 뭘까?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어요. 한꺼번에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20여 년 전에는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1990년대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다 알아요.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성희롱이라는 사건에는 휘말려선 안 돼.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사건은 내가 범하면 안 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게 이슈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뉴스를 보거나 그랬을 때 정치인이 성희롱을 했어요. 이슈가 됩니다. 기업인이 또 누가 성희롱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슈가 된다라는 거.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던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 단어가 이슈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건 세상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업에 가서 세상이 한꺼번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업에 가서 몇 시간의 교육을 했을 때 이 성희롱이라는 거 개념 자체를 사람들의 뇌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점점점 같이 변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의 역할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날아다닌다고. 자, 급할 때, 연말에 일 많을 때, 그럴 때 하필이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참석을 하셨다면 그분에겐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시간을 내고 제대로 만들어 오실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제가 강의를 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될 경우에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제가 끼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가공인 강사 이렇게 말을 하면 자, 제 자랑을 좀 하려고요. 예,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도 종류가 있고 급이 있어요. 자,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직접 양성하고 위촉하는 강사는 성희롱, 성폭력, 양성평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성희롱 예방교육인데 이 과목을 직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양성을 합니다. 1년에 한 40명 정도 양성해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김미경 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거치시고 위촉을 받으셨었고 되게 힘들어요. 1년에 4번 합숙교육 받아야 되고요. 2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재교육 받아야 되고요. 꽤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한 학기 정도 대학원 다닌 기분이에요. 과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연도 있고 어쨌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국가기관에서 직접 양성하고 위촉한 강사분들을 섭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일단 강사의 자질도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저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강사의 자질로서는 국가기관이 검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에 가셔서 강의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 특히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고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또 뭐 가정폭력 같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거기서 한번 제 이름도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자랑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제가 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요즘 성희롱, 성추행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 대표님하고 토크를 하면서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